중앙검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뭐 깡패입니까? 보복을 하게. 그렇죠. 보복은 깡패라는 거고. 그건 검찰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모욕적인 얘기죠. 하지만 윤석열 지검장,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댓글 수사를 했던 많은 검사들은 그때 미안으로 끝난 이 사건을 언젠가 시기가 오면 다시 내가 이 생에서 검사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꼭 한번 이걸 제대로 수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좀 덮으면서 2013년 좀 쓸쓸하게 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와신 상담하고 있었죠. 절치부심. 예, 뭐 인사상의 큰 불이익들이 있었지만 진짜 뭐 썰개를 씹는 마음으로 옷 벗지 않고 그 조직 속에서 버티고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금 다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요. 아마도 이제 이분들이 뭐 그 개인적인 그런 것도 물론 뭐 인간인 이상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검사라는 어떤 신분으로서 그 제대로 해야 될 수사를 못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좌절감 같은 게 굉장했을 겁니다. 특수검사가. 예, 그렇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그런 공인으로서의 그런 좌절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할 거라고 보고요. 그것보다도 뭐 저는 뭐 그분들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팀장이 누군가 하는 걸 옛날에 여기 방송에서 우리가 한번 했습니다. 네. 그분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분 밑에 파견 검사 3명이 있습니다. 그럼 검사가 4명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메인 서버를 열고 뭐 적폐청산을 위해서 자료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과정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반수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 조사해서 검찰로 수사하도록 넘겨주면은 검찰이 수사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내부 뭐 조사를 하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들여다보는 수준으로 뭐 몇 개를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검사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애초부터 그런 법률적 판단을 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촛불 구이는 끝났다. 그렇죠. 네. 일단 지금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국정원 적폐청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정치 보복하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의 전제는 국정원이 정치를 했어요. 정치 보복이란 거는 정치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정치를 한 것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그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구를 치는지는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럼. 예. 그리고 어쨌든 또 큰 그림으로 보자면 국내정보부서는 국정원에서 폐기해야 되는 지금 부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이 수사 외에 가치는 이제 앞으로 없어요. 국정원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없애고 없으면 안 되죠. 이렇게 국정원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역사의 근거는 부서는 없애고 이제 증거를 남겨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동안 했던 활동에 가장 값지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증거에 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그것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서 지금까지 이 궁금한 거를 만약에 덮어두고 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궁금증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였던 그리고 몇 가지 퍼즐들 댓글 부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퍼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퍼즐에 지금 설계도를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 퍼즐과 맞춰주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 경쟁사긴 하지만 한겨레 21에서 댓글 부대에 관련해서 많은 보도를 했었는데 그런 퍼즐들이 있었어요. 그 조각들이 검증을 해보니까 그 설계도와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런 부분이 보여서 그동안 이제 가설이었던 것이 이제 다 검증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죠, 여기서.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그 다음 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의 양대 축으로 보도했던 데가 이제 시사인과 한겨레 21, 한겨레 신문. 저희가 좀 사이버 쪽은 사이버 저기 그쪽은 강했고 더. 그래서 아니 정말 그런 매체들이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선 와중에 특히 한겨레 소속 기자들의 말투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그쪽을 공격하면서 뭐 절독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기점을 봐갖고 우리가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 문제를 불씨를 계속 살려놓고 있었던 매체가 누구였었냐 도대체. 그렇죠. 예.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를 다시 꺼낼 수 있게끔 이것을 끝까지 그러한 위협 속에서 지켜놨던 언론사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좀 봐줄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담당 기자가 부서가 바뀌고 또 다른 취재하는 게 바뀌면 맥락적 이해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럼요. 계속 꾸준히 해왔던
이 기자만이 이게 어떤 이 고리를 연결해 주는구나. 예. 그리고 이것들이 결정적이구나. 그것을 그 기자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꾸준히 해온 기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한겨레 20일 같은 경우는 그런 댓글 부대에서 예. 중요한 제보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호영 기자가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렇게 많이 이거에 대해서 기사를 쓰고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반문 인사로 찍혀갖고 예. 나오기만 하면 까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오해를 푸는 첫 기점도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이런 사안은 의혹을 가지고 덤벼도 전체 그림과 그 맥락과 부분적인 걸 모르면 박수 칠 때 그만하시죠 이제. 그렇습니다. 제 얘기라는 게 아니라 남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사인 같은 경우는 한 4만 5만. 그 다음에 한겨레 20일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적은 한겨레 신문. 이게 다 합해봐야 한 20만, 30만 보는데 또 200만, 300만 팟캐스트 전국구 이런 데서 계속 다뤄주고. 팟캐스트. 갑자기 뭔가 좀 당한 느낌이 드는데. 예. 아니, 정말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것을 4년 동안, 5년 동안 집요하게 물고 들어왔던 언론들은 정말 큰 역할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더욱 우리가 눈길이 가는 대목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전 같으면 그냥 흘려보낼 것을 이젠 흘려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충기 문자 메시지 건도 지금 네티즌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포털에 올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요, 이제 평론가시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들이 있잖아요. 언론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와요. 이명박 측근이라고 하면서, 그 정말 측근에서 취재를 했는지 이제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보도 나왔단 말이에요. 선을 넘지 마라. 정권, 권력이 천년만년 가는 줄 아느냐. 전 그거 보고, 이분들이 죄를 짓긴 졌나 보네. 아니, 이렇게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국정원이 이렇게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 잘못됐습니다. 대선 댓글 개입했다는 거 했으면 정말 잘못됐습니다. 샅샅이 조사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MB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공개하기 힘든 그런 이제 정보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특종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댓글 부대 운영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하고 청와대 핵심 참모들. 대통령 주재로? 이런 거 할 거냐 말 거냐. 근데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었다는 거죠.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강행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누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문제가 되면 그 사람 실명을 공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실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 하는데 풍문으로 들었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국 방송 프로그램 홍보해 주는 게 풍문으로 들었어. 왜 이러세요? 그래서 그 이상 제가 이야기 드리긴 좀 힘들고.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래도 아마 다 대충 흐름이 어땠을까라는 게 짐작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은 거의 사실은 일주일에 몇 번씩 독대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예. 그러면 그 독대했을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 MB 정부 때 무슨 일을 했는가는 우리가 지금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때 대외 활동 또 대북 활동은 확 줄어버렸고. 다 활동이 거의 죽다시피 하고 국내 정치 활동 관련한 것만 왕성하게 했는데 매일 거의 매일같이 독대를 한다 하면 결국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한 것만 거의 독대에서 대화를 나눴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그런 대책회의를 관련해서 댓글 부대에서 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어떤 추론인 게 이게 지금 국정원의 직할부대, 거기에, 이제, 직할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모를 확대했던 직할부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이 관리하는 사이버 사령부도 국정원에서 직접 관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민간인, 이 알파팀 같은 이제 민간인 댓글 부대들도 또 운영하는데 그 규모가 또 엄청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체계를 또 구축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행안부가 됐든 그런 쪽에 또 협조도 필요한 것이고 또 우파단체들, 이런 우파단체들이 이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그 자체 회원들에게 또 확산 체계에 갖춰 그것도 또 이제 행안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 부서가 군도 포함되고 이렇게 되고 나중에
이 사안이 이제 수사 쪽으로 가버리면은 법무부도 관련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여론 조작을 위해선 유관부처 협력이 절실했기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청와대에서 다룰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관부처 회의를 해야 됐다. 그럼 또 우리 청와대 비서관 이게 어디로 모든 부처가 어찌 보면 다 연관된 거거든요. 은밀하게 진행이 돼도 그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 재임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정두원, 정택은 이 두 분의 말씀을 이제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들어보면 원세훈 국정원장을 잘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고도 남았을 사람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르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중요한 일을 그렇죠.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 원세훈 그분은 그런 걸 혼자 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류의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세훈 원장님이 서울시청에 있을 때부터 신임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정원으로 가서 오랫동안 국정원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신임을 얻은 분이고 그건 동시에 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믿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대신해서 권력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 신임을 얻으려면은 소위 흔히 이야기하듯이 입안에 혀처럼 해야 됩니다. 구중지설. 예, 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어쨌든 자기의 공을 끊임없이 자기의 상사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그런 신뢰를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볼 때 그런 시중의 지적들이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청와대가 아니고서야 군과 국정원과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을 이렇게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 또 국정원 예산이 그 사이버 사령부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쭉쭉 흘러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국방부 장관이 예 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국방부 체계라는 게 반드시 상부에 조정 기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부서 다 필요 없고요. 국정원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청와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느닷없이 원세훈장 그 국정원장 혼자 댓글 개입 해야겠네? 그럼 나머지 부처는 어떻게 생각하지? 아, 몰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러고 할 수 있는. 더군다나 군을 움직였잖아요. 군을 그러면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통수권자 제껴놓고 자기가 사이버 사령부에 일감 주고 예산 줘서 일을 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이 얘기 들으면은 좀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섭섭한 얘기는 하지 마요. 저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정두원과 원세훈의 차이가 명확해요. 예. 네.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MB가 당선됐을 때는 명백한 2인자였어요. 그럼요. 네. 명백한 2인자였는데 인수위원회 들어갔잖아요. 예. 그런데 정부 시작하자마자 까여놨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바로 까인 사람이고 정택은 전 의원도 그 라인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거기서도 이제 배제된 분이고 그런데 이 정두원 전 의원이 발의 때만큼도 생각을 안 했던 원세훈 같은 경우는 국정원장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차이냐면 인물평이에요? 아니, 그 원세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일 수도 있는데, 정두원 전 의원이 까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방송 용어 좀 쓰세요. 배척되게 된. 배척되게 된. 계속 한 번 하고 놔뒀더니 계속 그 이제 그때 그 충격 같은 걸 이렇게 좀 전달하고 싶다 보니까. 그렇지, 리얼하게. 계속 까인다 쓰세요, 그러면. 예. 까였던 이유는. 예. MB 파일을 열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나 그런 데서 보관하고, 그러니까 국세청 같은 데서 가지고 있었던 MB 파일은 또 다른 적인데, 그러니까 BBK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맞춰볼 수 있는 어떤 키가 될 수도 있는 그건데, 그것에 대해서 열어봤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도 그런 얘기죠. MB 의심 많고 절대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당하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다니고 그렇죠. 숨겨놓고 다니고. 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내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감히 열어봤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까여나고 그 역할을 이상득 전 의원한테 준 거지 않습니까? 제가 정두원 전 의원이 가장 이 피크일 때, 인수위 때 그때 한번 우연히 정두원 전 의원 차를 같이 탔는데 보니까 누가 전화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보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그래서 좀 흥미로워서 들어봤더니 임태희 의원이었어요. 근데 당시 당선자 비서실장이야. 당선인 비서실장. 예. 그 사람이
이 결제 라인을 거치는 거예요, 정두원 전 의원을. 그 정도로 정말 명백한 이인자가 맞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까여내는 이유가 MB는 본인에 대해서 불리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너를 알려고 한 것만으로도 가장 1등 공신을 잘려내 버렸잖아요. 그런데 원세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국정원장까지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품고 그리고 굳이 내가 몰라야 될 것 알면 위험할 것들은 알려고도 제 생각에는 안 했을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그동안에 이제 그 악역을 맡아왔다. 그렇게 조금 두 명의 그런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설득력 있었습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설득력 있었는지. 그건 시청자분들이 판단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권력이든지 권력 초기에 보면은 그 가신그룹이라든지 학자 그룹들이 대통령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근데 1년쯤 지나면 밀려나고 공무원들만 주로 많이 남게 되는 게 이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원세훈류의 공무원들과 그다음에 약간 직언도 하고 약점도 공유하려고 하는 이런 이런 류의 가신그룹 내지는 뭐 가신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이게 동업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선거 참모들 이런 사람들은 잘 까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입안에 혀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권력을 같이 가져가고 그렇지 않고 쓴소리하는 사람들 또는 나의 약점에 대해서 충고하는 사람들은 밀려나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게 보수든 진보든 어느 권력이든 권력은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밀려나보신 소감을 얘기하시는 그 부분을 왜 까요? 오랫동안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그 정권의 건강성이 오래 가는 거죠. 그럼 과거의 군부 독재 권력,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권력들도 대개 1년 정도 지나면 공무원들이 다 잡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권은 그래도 2년 반 정도는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틀이 있는데 하나의 단편적인 분석틀로 이야기되는 그럼 문재인 정권은 얼마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들이 이 부분들을 잘 운영해 나가느냐도 하나의 분석틀 중에 성공의 여부를 보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는 다 관계했던 사람들이 동업자 정신을 갖고 참가한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갈 때 이런저런 얘기를 흘려줄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언론사 기자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원세훈 전 원장처럼 무조건 MB가 시키는 일을 그냥 고지고대로 다 하고 입 딱 닫은 이런 사람 말고, 그 당시 뭐 청와대 근무했던 제가 보기에는 민정 라인이라든가 정무 라인 정도는 아마 굉장히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할 건지 말 건지 또 하는 과정에서도 야, 저거 너무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증언을 좀 받아낼 수 있다면 아마 좀 더 이 원세훈 전 원장과 MB의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조금 원만한 이런 성향으로 분석되고 있는 박형준 전 정무수석이 이 국정원에서 이 문제, MB 수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언론을 봤더니 상당히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 것도 좀 일맥상통한 건가요, 그럼? 제가 제 추정컨대는요. 추정이죠.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원세훈 전 원장하고 뭐 핵심 수석들, 그러니까 정무 민정 라인은 기본 포함된 그런 핵심 수석 라인에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도 가끔씩 이렇게 회의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2012년 대선 직접 개입하는 그 과정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분명히 뭔가 몇 차례 회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과거 전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 또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에 속해 있던 인물들 가운데 좀 정의감이 있는 분들이 좀 입을 열어주면 사실은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아니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성격이 많이 다르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동업자 정신으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 허성문 비서관님, 며칠 전에 제가 주간조선 기자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받고
제가 2013년 출소해서 MB 사무실 앞에 가서 2012년 9월 2일 이명박 박근혜 독대하면서 100분간 모두 그 배석자를 물리치고 100분 동안 둘이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이때부터 이제 국정원 대선 그 댓글이 비약적으로 막 늘어나는 시점이거든요. 그 저거 1인 시위하는 거 보고 그 기자가 저거 또 감옥까지 갔다 와서 무슨 미친 짓인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9월 2일 날 그렇게 원수처럼 지내던 둘이 만나고 그 이후에는 무척 친밀해졌다. 그렇죠. 이때 댓글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뭐 그때 당시에도 둘이서 무슨 음모를 꾸몄을까 많은 분들이 했고 걱정을 하면서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뭔가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패킷 시위하는 게 미친놈처럼 보였다가 지금 보니까 제대로 짚었다. 그래서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보세요. 저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회동을 갖기 전에 청와대 참모들하고 회의를 안 했을까요? 당연히 회의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뿐만 아니라 실무자 밑에 실무선에서 끊임없이 양측에서 조율을 해줘. 조율을 다 했을 겁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날의 핵심 이야기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명박 정권이 뭘 도와줄 것이고 그렇게 창출되면은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퇴임 이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상세한 그 주고받기가 있었을 거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다 예측을 그렇게 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끝은 MB에게까지 갈 것이다. 당연히 갈 것이라 보고 또 동시에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국정원 대선 댓글 개입을 수사하겠다고 한다면 전임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거 옳지 않다. 댓글 개입한 거 옳지 않다. 샅샅이 수사해서 명명백백히 오해가 없게 밝혀라. 라고 하는 게 맞는 대응태세 아닌가요? 만약 MB께서 화를 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똥낀 놈이 성낸다.